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참 평범했다. 2014년 가을, 동네 구민센터에서 열린 인권 강연회. 이혼 후유증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던 내게 누군가 권했던 모임이었다.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친구의 격려가 공허했던 그 시절, 나는 45세였다. 20살 딸 지연이와 둘이서 시작하는 새 출발이 막막하기만 했다.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 단상 위에 그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과연 있을까요? 김도연 변호사, TV와 신문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빠져들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무력감, 법정에서 느꼈던 절망감이 떠올랐다. 이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다. 강연이 끝나고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개인 상담을 부탁했고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이혼 후유증으로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정말 따뜻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때로는 위로해주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해결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시겠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다. 법률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법은 도구일 뿐입니다. 누가 쓰느냐에 달렸어요. 그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더라면 2015년 봄 그는 내게 청혼했다. 지연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존경하는 김 변호사가 새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나름 기대했던 것 같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김 변호사님은 좋은 분 같아요. 20살이 된 지연이의 말에 나는 새로운 행복을 꿈꿨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남편, 안정된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의 살. 그해 가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들은 모두 그를 축하해 주었고 정아 씨가 좋은 분 만났네요 라는 인사를 받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정말 행복했다. 앞으로 펼쳐질 9년간의 악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채로 신혼 초기는 정말 달콤했다. 도연은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고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었다. 정화 씨,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저녁마다 그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전 남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지연이도 새아버지를 좋아했다. 엄마, 김 변호사님 정말 멋져요. 대학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대학교 2학년이 된 지연이는 도연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스러워했다. 도연 역시 지연이를 친딸처럼 아꼈다. 지연아, 공부에 필요한 건 뭐든 말해라. 아빠가 다 해줄게. 하지만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였나?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정화야, 가계부 좀 보자.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내 용돈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미용실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옷값은 뭐야? 그냥 필요해서 산 거예요. 필요하다는 게 뭔 기준이야? 앞으로는 10만 원 이상 쓸 일 있으면 미리 말해. 처음엔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주려는 배려인 줄 알았다. 변호사 아내로서
품위 있게 살려면 무분별한 소비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내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 오늘 누구랑 만났어?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주부들이에요. 주부라는 게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남편은 뭐 하고? 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캐묻는 도연이 이상했지만 나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달 후 도연은 더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정화야, 핸드폰 좀 보자. 왜요? 부부인데 뭘 숨겨? 나도 내 폰 보여줄게. 그는 내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까지 모두 확인했다. 딱히 숨길 것도 없었기에 순순히 보여줬지만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는 누구와 만날지 미리 말해줘. 내가 바쁜 날이면 내가 태워다 줄게. 그럴 필요 없어요. 대중교통도 있고 아내를 혼자 다니게 할 수는 없지. 겉으로는 보호해주려는 마음 같았지만 점점 숨이 막혀왔다. 봄이 되자 도연의 통제는 더욱 치밀해졌다. 정화야, 이제부터 용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줄게. 영수증 챙겨서 가져와. 왜 갑자기? 가정 경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야. 나 같은 직업은 특히 조심해야 해.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경제 관리에 신경 쓴다는 그의 설명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지연이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다. 엄마, 우리 집에 이상한 기계가 설치된 것 같아요. 뭔 기계? 전화기 뒤쪽에 작은 장치가. 그리고 거실 화분 뒤에도.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설마 했는데 지연이의 말이 맞다면. 그날 밤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여보, 혹시 집에 녹음기 같은 거 설치했어요? 왜? 지연이가 이상한 장치를 봤다고 해서. 도연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가 곧 태연하게 말했다. 아, 그거 보안장치야. 요즘 절도가 많아서 설치한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건 미리 말씀해 주시지. 깜빼 선물이었는데 기분 나빠?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보안장치라면 현관이나 베란다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 왜 거실 한복판에 설치했을까? 여름이 지나갈 즈음 나는 확실히 알게 됐다. 내가 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도연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민경이랑 만났지? 네. 민경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했지? 나는 그 얘기를 집에서 전화로만 했다. 도연이 들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귀가 있으니까. 그의 싱긋한 미소가 섬뜩했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이와 조용히 집안을 살펴봤다. 거실, 침실, 부엌 곳곳에 작은 녹음 장치들이 숨어 있었다. 엄마, 이거 정말 이상해요. 보안장치가 이런 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쉿, 조용히 해. 나는 지연이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혹시 지금도 우리 대화가 녹음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소름 돋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도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화야, 요리 실력이 늘지 않네? 어디가 부족한지 알려주세요. 부족한 게 어디 한두 군데야? 간도 싱겁고 고기도 질기고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어갔을 일에 도연은 점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다른 집 와이프들은 남편 컨디션 관리도 해주던데 넌 뭐하냐? 제가 뭘 더 해드릴까요? 뭘 더 해달라고? 기본도 못하면서 뭘 더 해?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톤이 무서웠다. 이건 실망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분명히 분노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 약속 때문에 저녁을 조금 늦게 준비했다. 몇 시야 지금? 죄송해요. 깜빡했다고.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회에서 인권 변호사 노릇하는 내가 집에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돼? 너 때문에 내 이미지가 깎이는 거야. 그날 처음으로 도연이 소리를 질렀다. 지연이가 놀라서 방에서 나왔다. 아빠, 뭐 때문에 그러세요? 너는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일이야. 지연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도연의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정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 밖에서 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라고? 앞으로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될 일이야? 아예 체계를 바꿔야겠어. 그 다음 날부터 도연은 내 일상을 완전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언제 요리를 시작할지까지 마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듯 오전 10시까지는 집안 청소, 11시부터는 장보기, 오후 4시에는 저녁 준비 시작 이해했어? 네. 그리고 앞으로 친구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해. 가정에 충실해야지.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2016년이 끝나갈 무렵 나는 깨달았다. 내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 희망이 완전히 부서지는 건 이듬해 일이었다. 2017년 봄, 도연은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 변호를 맡아 승소하면서 여성 인권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김도연 변호사님, 최근 여성폭력 사건들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9시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도연의 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폭력을 휘두를 권리는 없어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TV 속 도연은 진정성 있게 말했다. 시청자들의 댓글도 호의적이었다. 김도연 변호사 정말 멋있다. 이런 분이 진짜 법조인이다. 아내도 복 받으셨겠네. 그 마지막 댓글을 보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도연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방송 봤어? 네,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케이스 더 많이 맡을 예정이야. 사회적 명분도 있고 수입료도 괜찮고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좋은 일이긴 하지. 그런데 도연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불고기랑 된장찌개 준비했어요. 또 불고기야? 레퍼토리가 너무 뻔하다. 다른 걸로 바꿀까요? 이미 다 해놨는데 뭘 바꿔? 그냥 먹어야지. 식사 내내 도연은 불만을 쏟아냈다. 고기가 질기다, 찌개가 싱겁다, 밥이 설익었다. TV에서 여성 인권을 외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그날 밤 도연은 법무법인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었다. 평소보다 늦은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정아야. 네, 왜요? 오늘 내가 방송 나간 거 봤지? 네, 봤어요. 어떻더? 멋있더? 네, 멋있었어요. 그래, 멋있었어.
도연이 침대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다. 근데 말이야.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지. 무슨 스트레스요? 집에서도 스트레스, 밖에서도 스트레스. 특히 집에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내가 밖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 들어도 집에 오면 이 모양이야. 밥은 제대로 안 나오지. 집은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뭘 잘못했는지를 내가 일일이 말해줘야 해? 갑자기 도연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다.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내 뺨을 후려쳤다. 생전 처음 맞아보는 충격에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도연 씨, 뭐, 도연 씨? 이번엔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김도연이야.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도연 변호사라고. 아파요. 아프다고? 이게 뭐가 아파? 도연은 내 손목을 비틀었다.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나는 비명을 질렀다. 조용히 해. 지연이 깨잖아. 제발 놓아주세요. 내가 오늘 TV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가정폭력은 범죄라고 했지. 근데 법은 나 같은 사람 못 잡아. 왜인지 알아? 도연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법이야. 내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고발해? 누가 나를 믿지 않아? 그의 술 냄새와 함께 느껴지는 광기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앞으로 조심해. 내 기분을 거스르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생길 수 있어. 도연은 나를 바닥에 밀쳐놓고 침대에 누웠다. 곧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나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손목에 뭐가 났네. 어제 문에 부딪혀서. 조심해야지. 나는 출근한다. 도연이 나간 후 지연이가 부엌으로 왔다. 엄마, 어젯밤에 무슨 소리가 났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손목은 왜 그래요? 멍이 든 것 같은데. 지연이가 내 손목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부딪힌 거라고. 부딪혀서 이렇게 손목에 손가락 자국이 남아요? 엄마, 설마 새아버지가. 지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지연이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예전처럼 새아버지를 존경하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도연의 서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본 건데 그 안에 USB 하나가 있었다. 박성민 사건 증언 지시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다. 호기심에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다. 그 안에는 음성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렇게 증언해 주세요. 피고인을 본 시간을 30분 늦춰서 말하시고. 도연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어떤 여성의 대답. 하지만 변호사님, 그건 거짓말인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 오차입니다. 30분 정도는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래도 의뢰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증언료 받고 하는 일 아니에요? 나는 USB를 뽑으며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는 건가?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해서 서재로 직행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야. 네. 서재에 들어왔어? 심장이 쿵 떨어졌다. USB를 만진 걸 들켰나? 청소할 때 잠깐. 책상은 건드렸어?
먼지만 닦았어요. 도연이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서재 청소는 내가 할게.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서. 네, 알겠어요. 그리고 정화야. 네. 호기심은 독이 될 수 있어. 특히 변호사 가족들은 조심해야 해. 그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후 지연이가 대학 과제로 가정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쓴다며 자료를 찾고 있었다. 엄마, 혹시 아는 사람 중에 가정폭력 당한 사람 있어요? 왜? 인터뷰 대상이 필요해서요.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다. 그럼 새아버지한테 물어볼까요? 그런 사건 많이 맡으셨을 텐데. 아니야. 그런 건 물어보지 마. 왜요? 그냥 업무상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 지연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가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새아버지가 평소에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뭔 소리야? 그냥 부부싸움 같은 거 하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연이는 내 침묵을 읽은 듯 했다. 엄마, 혹시, 지연아, 이상한 생각 하지 마. 그냥 잠자. 하지만 지연이의 의심은 이미 시작된 것 같았다. 며칠 후부터 지연이는 도연과 나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봤고, 특히 내 몸의 상처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5월 어느 날 도연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왔다. 이번에는 회식이 아니라 법원에서 패소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오늘 재판에서 졌어. 그런 날도 있죠. 그런 날도 있다고. 내가 언제 져본 적이 있다고. 위로하려고 한 말이에요. 위로? 내가 뭘 알고 위로해? 그날 밤 도연의 폭력은 더욱 심했다. 이번에는 멍이 팔뚝까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내 팔을 보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넘어져서. 엄마,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누군가가 때린 거잖아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연이는 내 침묵 속에서 진실을 확인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요. 지연아, TV에서 가정폭력은 범죄라고 하던 사람이 정작 집에서는 엄마를 때리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22살 지연이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도연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두려웠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연이가 내 편에 서 있었다. 2017년 하반기 지연이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젠더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엄마, 저 대학원 가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야. 공부 더 하고 싶으면 해야지. 주제가 가정폭력이랑 여성 인권이에요. 내 손이 잠깐 멈췄다. 왜 하필 그 주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져서. 지연이의 눈빛이 의미심장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무렵 도연은 더욱 바빠졌다. 성추행 사건, 가정폭력 사건을 연달아 맡으며 여성 인권 전문 변호사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김도연 변호사님께서 또 한 번 승소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BS 8시 뉴스에서 도연이 인터뷰하고 있었다. 피해자분이 용기 내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인권 변호사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도연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정화야, 넥타이 어디 뒀어? 드라이클리닝 맡겼어요. 내일 찾아올게요. 내일? 내가 내일 또 방송 나가는데? 사소한 일에도 도연의 화는 점점 커졌다. 그날도 나는 멍을 하나 더 받았다. 2018년 봄 지연이가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다. 엄마 합격했어요. 축하해, 지연아. 새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야겠죠? 나는 잠깐 망설였다. 요즘 도연의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새아버지, 저 대학원 합격했어요. 그래, 축하해. 전공이 젠더 연구예요. 도연의 수저가 멈췄다. 젠더 연구? 네. 여성학이랑 사회학을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배우려고 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도연이 씹던 음식을 삼키고 지연이를 바라봤다. 지연아, 그런 공부에서 뭐가 되려고?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일하거나. 여성단체?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런 곳에서 일하면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해.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급진적이고 남성 혐오적이고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새아버지가 하시는 일도 결국 여성을 돕는 일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법적 지원이야. 너처럼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이가 내 방으로 왔다. 엄마, 새아버지 반응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여성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정작 여성학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염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염려요? 저를 남성 혐오자라고 했는데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연이의 지적이 맞았다. 엄마, 혹시 새아버지가 집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연아,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지연아, 엄마가 또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맞고 사는 것보다 맞고 산다는 게. 엄마, 저 다 봤어요. 엄마 몸에 생기는 멍들, 새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소리, 엄마가 무서워하는 모습, 다 봤다고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왜 참아요? 왜 도망치지 않아요? 지연아, 엄마가 또 이혼하면 너한테도 피해가. 무슨 피해요? 전 괜찮아요. 엄마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첫 번째 이혼 때의 아픈 기억들,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또 실패한 여자라는 낙인이 무서웠다. 며칠 후 지연이가 본격적으로 대학원 연구를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였다. 엄마, 오늘 여성 쉼터에서 인터뷰했어요. 어땠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어떤 분은 10년 넘게 맞고 살았는데 신고도 못했대요. 왜? 남편이 경찰관이었거든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또 다른 분은 남편이 판사였어요. 이혼 소송을 해도 남편 쪽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내 얼굴을 유심히 봤다. 엄마,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 피해자는 더 신고하기 어려워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그렇겠네. 특히 법조인이나 의사, 교수 같은 사람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니까 피해자가 말해도 설마 그런 사람이? 라고 반응한다고 해요. 지연이의 말 하나하나가 내 현실을 정확히 찔렀다. 그래서 더 오래 참는 거래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지연이가 인터뷰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였다. 며칠 후 도연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왔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회식이었다. 정화야, 와봐. 네. 오늘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알아? 어떻게요?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어. 나같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이지. 근데 말이야. 도연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다. 집에 와서 이 모양이면 기분이 어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 또 시작이었다. 나는 몸을 움츠렸다. 그날의 폭력은 특히 심했다. 도연이 내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붙였을 때 나는 기절할 뻔했다. 내가 누군지 잊지 마. 나는 김도연이야. 사회에서 인정받는 김도연 변호사라고. 그런데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소리였어요? 도연이 재빨리 나를 놓고 태어난 척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내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도연이 가로막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엄마, 잠깐만요. 지연이가 내 목 뒤쪽을 자세히 봤다. 이거 뭐예요? 손가락 자국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제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젯밤에 들은 소리, 지금 엄마 목에 있는 자국.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예요? 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지연아,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뭐가? 증거를 모아야겠어요. 증거? 새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증거요. 녹음이든 사진이든. 지연아, 위험해. 엄마가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그날부터 지연이는 조용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아놓고 도연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문틈에서 대기했다. 내 몸의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어 날짜별로 정리했다. 엄마, 이거 아프겠지만 참아주세요. 지연이가 내 팔목에 멍을 사진으로 찍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꼭 여기서 나가요. 약속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도연을 떠난다는 것, 그 이후의 삶, 그리고 사회적 시선들. 지연아, 엄마가 또 이혼하면. 엄마, 중요한 건 이혼 여부가 아니라 엄마 목숨이에요. 23살 딸이 나보다 더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2018년 여름이 지나갈 무렵 도연의 폭력은 더욱 일상적이 되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때리고 협박했다. 똑같은 말의 반복. 하지만 이제는 지연이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연이가 내게 보여준 폴더에는 수십 개의 음성 파일과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엄마, 이제 충분해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연아, 엄마,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새아버지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지연이의 다음 말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엄마, 만약 엄마한테
정말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바꿨다. 내가 죽으면 지연이는 정말 혼자가 된다. 알겠어, 지연아. 준비하자. 23살 딸과 49살 엄마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2019년 초 지연이는 대학원 1년차를 마치며 더욱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집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엄마, 새아버지 행동은 명백한 범죄예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도연이 출장을 간 사이였다. 지연아, 엄마, 왜 계속 참으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예요.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니? 새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문제라고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정폭력을 숨기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지연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어. 엄마,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잖아요. 지연이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도연의 법정 활동에 대한 작은 기사가 신문에 실린 것이다. 지역 일간지의 사회면 작은 코너였지만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김도연 변호사 측 증인, 법정에서 증언 번복, 상대 측 증인 협박 의혹 제기. 기사는 짧았지만 핵심을 담고 있었다. 도연이 맡은 사건에서 상대편 증인이 갑자기 증언을 바꾸었고 이에 대해 상대편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엄마, 이거 봤어요? 지연이가 신문을 들고 왔다. 응. 새아버지가 증인을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집에서 엄마한테 폭력을 쓰는 사람이 법정에서도 부정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여보, 신문에 기사가 났던데.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무슨 기사? 증인 관련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신경 쓰지 마. 상대편에서 지는 게 분해서 하는 소리야.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내 일에 대해 의심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의 폭력은 더욱 심했다. 아마도 기사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나에게 풀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나를 의심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다음 날 지연이가 내 상처를 확인하며 분노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심하네요. 갈비뼈도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병원 가야 해요. 지연아, 병원 가면 기록이 남잖아. 그래야죠.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물어볼 테고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이 기록될 테고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지연이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지연아. 며칠 후 또 다른 기사가 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었다. 김도연 변호사 관련 의혹 확산. 과거 사건들도 재조명. 기사에 따르면
도연이 과거에 담당했던 몇 건의 사건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증인들의 갑작스러운 증언 변경, 상대편의 증인 협박 주장 등이 패턴처럼 반복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도연 변호사 측은 모든 것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기사를 읽으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도연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지연이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엄마, 이제 사람들이 새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엄마도 알잖아요. 새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집에서의 도연과 밖에서의 도연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집에서 나를 때리고 협박하는 사람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연이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정화야, 요즘 신문 많이 보더라. 별로요. 거짓말하지 마. 내 기사 본 거 알아. 도연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 기사 보고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남편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의심 안 해요. 정말로? 도연이 내 턱을 잡고 강제로 얼굴을 들어 올렸다. 내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 배신 안 해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앞으로 신문이고 뉴스고 보지 마. 그리고 지연이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 하지만은 없어. 우리 가족은 남들과 달라야 해. 서로 믿고 지켜줘야 한다고. 그의 말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담겨 있었다. 아마도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이런 도연의 모습이 희망으로 보였다.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 며칠 후 지연이와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 변화가 보여요? 뭐가? 새아버지요. 예전보다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해. 이런 때가 기회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지연아, 그러면 새아버지가 우리한테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더 빨리 행동해야 해요. 지연이의 말이 맞았다. 도연이 궁지에 몰릴수록 가정에서의 폭력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더 많이 쌓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도 커질 것이다. 엄마, 저 이제 확신해요. 새아버지는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문제는 그 전에 엄마가 안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24살이 된 지연이의 판단력이 나보다 훨씬 정확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지연아. 얼마나요? 올해 안에는 결정할게. 나 스스로도 놀라운 말이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한을 정한 것이다. 지연이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약속하세요, 엄마. 약속해. 그 약속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의 균열이었다. 하지만 그 균열이 완전한 결단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했다. 2019년 하반기가 되자 나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지연이와의 약속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도연의 사회적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도연이 외출한 사이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예전에 발견했던 USB를 다시 찾아보려는 마음이었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박성민 사건 증언 지시라고 적힌 USB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있었다. 이연주 사건 합의 협상, 김철수 재판 증인 리스트. 각각의 USB를 확인해 보니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증인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피고가 그 시간에 그곳에 없었다고. 하지만 변호사님, 저는 분명히 봤는데요. 보신 게 확실하세요? 조명이 어두웠을 텐데. 착각하셨을 수도 있죠.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이 느껴졌다. 더 충격적인 건 도청 관련 파일들이었다. 우리 집 곳곳에 설치된 녹음 장치로 수집한 내 일상 대화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친구와 나눈 사적인 이야기, 지연이와의 대화, 심지어 혼잣말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파일명들을 보니 소름이 끼쳤다. 정화 민경 통화, 정화 지연 대화.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급히 이 파일들을 복사해서 내 개인 USB에 저장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일찍 들어온 것이다. 나는 급히 컴퓨터를 끄고 서재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회의가 취소됐어. 도연이 내 얼굴을 유심히 봤다. 뭐 했어?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재도?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니요, 거실만. 정말? 도연이 서재로 향했다. 나는 뒤따라갔다. 그는 책상 주변을 살펴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정화야, 내가 뭐라고 했지? 서재는 건드리지 말라고. 안 건드렸어요. 그럼 이 먼지는 뭐야? 도연이 책상 모서리를 가리켰다.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그는 놓치지 않았다. 죄송해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먼지가 문제가 아니야. 약속을 어긴 게 문제지. 그날 밤의 폭력은 이전보다 더 계획적이었다. 외상이 잘 보이지 않는 부위만 골라서 때렸다. 다음 날 지연이에게 USB를 보여줬다. 엄마, 이게 뭐예요? 새아버지가 숨겨놓은 파일들이야. 지연이가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완전히 범죄네요. 그렇지? 증인 매수, 위증 교사. 이런 걸로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해? 이 USB 자체가 증거잖아요. 지연이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한편 도연은 사회적으로는 더욱 주목받고 있었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의 그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진 것이다. 오늘 KBS 9시 뉴스에 김도연 변호사가 나온대요. 지연이가 알려줬다. 뉴스를 보니 도연이 패널로 출연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논평하고 있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가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화면 속 도연은 진정성 있게 말하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찬사가 쏟아졌다. 김도연 변호사 정말 멋있다. 이런 분이 진짜 법조인. 아내분도 복 받으셨겠다. 그 마지막 댓글을 보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방송이 끝나고 도연이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다.
오늘 방송 봤어? 네. 어땠어?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더 많이 나갈 예정이야. 사회적 목소리를 내야 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모습의 도연을 봤다. 정화야, 오늘 저녁이 마음에 안 들어. 무엇이 부족했나요? 무엇이 부족했냐고? 전체적으로 성의가 없어. 그리고 시작된 폭력. TV에서 피해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집에서는 나의 아픔을 무시하고 있었다. 2020년 초 지연이가 대담한 제안을 했다. 엄마, 이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해요. 언론에? 네. 새아버지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하지만 엄마,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새아버지의 폭력도 점점 심해지고 사회적으로는 더 유명해지고 있어요. 지연이의 말이 맞았다. 도연의 이중성이 더 커지고 있었다. 어떤 언론에? 인터넷 매체부터 시작해봐요. 기존 언론은 새아버지 영향력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몇 개의 온라인 매체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USB 파일들과 내 상처 사진들, 그리고 자세한 경위를 적은 글을.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확인이 어렵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매체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엄마, 역시 쉽지 않네요.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다. 혹시 김도연 변호사 관련해서 제보해 주신 분이세요? 작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기자였다.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충분히 기사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저희는 다릅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과감하게 보도합니다. 하지만 기자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실명으로 인터뷰해 주셔야 합니다. 익명으로는 임팩트가 약해요. 실명 인터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단이었다.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그날 밤 지연이와 긴 대화를 나눴다. 엄마, 기회예요. 하지만 실명으로 하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져요. 새아버지도 우리도. 그게 무서워. 엄마, 이미 우리는 숨을 곳이 없어요. 매일 새아버지 눈치 보며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지연이의 말에 나는 오래 생각에 잠겼다. 사회적으로 더욱 유명해져가는 도연의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상대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그의 위선이 클수록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충격도 클 것이라는 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지연아. 네, 엄마.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그해 봄, 도연이 대형 시사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 매주 방송에 나갈 거야. 여성 인권 전문가로.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제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거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가 더 높이 올라가기 전에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일 그 기자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2020년 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명 인터뷰하겠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한번 기사가 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요. 네, 확실해요.
며칠 후 기자와 만났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3시간이나 걸렸다. 남편분이 집에서 어떤 식으로 폭력을 행사했나요? 처음에는 말로만, 나중에는 직접적인 폭행을.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나는 준비해온 USB와 사진들을 건네줬다. 기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 주에 1차 기사가 나갈 예정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에게 말했다. 했어. 정말요? 다음 주에 기사 나온다고 해. 지연이가 나를 꽉 안아줬다.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셔요. 하지만 기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도연에게 들킬까봐, 그리고 기사가 나온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도연이 눈치챘다. 정화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무슨 말이에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도연의 의심은 계속됐다. 그리고 기사가 나오기 하루 전날 밤, 그가 내 휴대폰을 뒤져보는 일이 벌어졌다. 이 번호는 누구야? 기자의 전화번호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답해. 모르는 번호예요. 모르는 번호에 왜 이렇게 자주 통화했어? 도연이 통화 기록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혹시 너 기자한테 뭔 소리 한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날 밤의 폭력은 역대 최악이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됐다. 정의의 대변자 김도연 변호사의 민낯. TV 속 인권 변호사. 집에서는 아내 폭행. 기사는 상세했다. 내가 제공한 증거들과 함께 도연의 이중적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갔다. 댓글도 쏟아졌다. 충격이다. 완전 위선자네. 아내분 용기에 박수를. 법조계 수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의심하는 댓글들도 있었다. 진짜인지 의심스럽다. 김 변호사 같은 분이 그럴 리가. 돈 받고 쓴 기사 아닌가. 오후에 도연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한 짓이지? 대답해. 내가 기자한테 말한 거지? 나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요. 뭐라고? 제가 했어요. 처음으로 당당히 인정한 순간이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도연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무너지면 너희도 끝장이야. 알아? 이미 끝장이었어요. 뭐? 당신 때문에 이미 우리는 끝장이었어요.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나는 처음으로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밖에서는 정의를 외치면서 집에서는 폭력을 쓰는 사람.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약자는 괴롭히는 사람. 입 닥쳐. 당신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내 뺨을 후려쳤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더 때려보세요. 이제 모든 게 기록되고 있으니까. 뭐? 지연이가 방에서 나오며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새아버지,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아, 넌 뭐 하는 거야?
증거 수집이요. 엄마를 때리는 모습 전부 담고 있어요. 그걸 끄고 들어가. 싫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제 판단으로 행동할 거예요. 도연이 지연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나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지연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내가 나를 막는다고? 그래요. 막을 거예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변했다는 것을,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정화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우리를 때리고 위협해도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전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법무법인에서 온 전화였다. 지금 당장 나와야 한다고? 왜?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급박했다. 기사 때문에 난리 났다고? 의뢰인들이 항의한다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겠어.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이 우리를 노려봤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이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네. 끝까지 진실을 말할 거예요. 도연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기사의 파장은 예상보다 컸다. 다른 매체들도 후속 보도를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는 김도연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왔다. 법무법인에서는 도연을 당분간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를 패널에서 내렸다. 엄마 봤어요? 새아버지 완전히 몰락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실제로 도연은 반격을 시작했다. 자신의 변호사 동료들을 통해 우리를 역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언론에는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악의적 왜곡 보도, 가족의 배신, 조작된 증거.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다. USB 파일들, 녹음 기록들, 상처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된 증언들. 며칠 후 도연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정화야, 우리 대화하자.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간청하는 목소리였다. 기사 취소할 수 있어. 내가 사과하면. 이미 늦었어요. 제발. 내 인생 전부가 무너지고 있어. 제 인생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해주면 돼? 이혼해 주세요. 이혼?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도연이 무너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전국적으로 존경받던 인권 변호사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로 전락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 없어요. 그날 밤 지연이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엄마, 정말 끝난 것 같네요. 응, 정말 끝날 것 같아. 무서웠죠? 많이 무서웠어. 하지만 너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 엄마가 용감했던 거예요. 25살 딸과 51살 엄마가 함께 만들어낸 승리였다. 하지만 아직 법정에서의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다. 2020년 여름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됐다.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긴장으로 몸이 떨렸다. 도연은 자신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고 우리는 여성 인권 전문 변호사 김미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충분해요. 김미영 변호사가 나를 격려해줬지만 상대는 법조계의 거물이었다.
첫 번째 변론에서 도연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나왔다. 피고 김도연은 20년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에 불과합니다. 제출된 증거들도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법정 분위기가 불리하게 흘러갔다. 판사도 도연의 사회적 명성을 의식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두 번째 변론에서 우리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피고가 직접 녹음한 파일들입니다. 김미영 변호사가 USB를 법정에 제출했다. 피고 김도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 그리고 원고를 불법 감청한 기록들입니다. 법정에 도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증인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피고인을 본 시간을 30분 늦춰서. 판사의 표정이 경직됐다.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다. 또한 이것은 원고의 일상을 불법 도청한 파일들입니다. 가정 내 사생활을 체계적으로 감시한 증거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장님, 해당 파일들의 적법성에 문제가. 적법성은 차후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증거 능력은 인정합니다. 세 번째 변론에서는 내가 직접 증언대에 섰다. 원고 이정아 씨, 선서하시고 증언해 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2015년 결혼 후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이었나요? 처음에는 언어폭력, 경제적 통제, 그리고 감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상처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을 제출했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다. 원고는 피고의 사회적 지위를 노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래 참았습니까? 진짜 폭력이었다면 즉시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질문에 나는 깊이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의심했고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가 법조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법은 나 같은 사람 못 잡는다는 피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판사도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네 번째 변론에서는 지연이가 증인으로 나섰다. 증인 윤지연 씨, 집안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목격했나요?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 어머니 몸의 상처들, 그리고 어머니가 무서워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새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확신하게 됐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증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그의 대학원 연구 경험이 객관적 시각을 제공했다. 다섯 번째 변론에서 도연이 직접 증언대에 섰다. 피고 김도연 씨,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과장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럼 제출된 음성 파일들은 무엇입니까? 법적 상담 과정에서 나온 대화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가정 내 녹음 장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했다. 너무 많은 증거들이 그의 말과 모순됐다. 마지막 변론에서 나는 최종 의견서를 읽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 개인적 복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법은 약자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약자는 종종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정의를 외쳤지만 집에서는 그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이런 위선을 용납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저는 피고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의 가정폭력 행위를 인정하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승소였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지연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야. 그 후 도연의 몰락은 급속도로 진행됐다.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과거 그가 담당했던 사건들도 재조사에 들어갔다. 언론은 정의의 가면을 쓴 위선자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고 그의 이름은 가정폭력과 위증교사의 대명사가 됐다. 2021년 봄 나와 지연이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평화로운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너는? 저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지연이는 대학원 연구를 마치고 여성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다. 엄마 경험이 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돼요.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나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 서로 힘이 되어주는 모임이었다. 정화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이제 남편한테 맞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지연이가 물어봤다. 엄마,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뭘? 새아버지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잠깐 생각했다. 글쎄,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아. 왜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 정말 그랬다. 그 끔찍했던 9년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강해진 나도, 성숙해진 지연이도, 그리고 우리의 깊은 유대감도 없었을 것이다. 2023년 가을, 나는 49살에서 54살이 되었고, 지연이는 20살에서 28살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생존자였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엄마,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지. 좋은 쪽으로? 당연히 좋은 쪽으로.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에서 바라본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9년 전 그 강연장에서 만난 정의로운 변호사는 사라졌지만 진짜 정의는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내 안에서, 지연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2024년 겨울, 나는 55살이 되었다. 지연이는 29살이 되어 여성인권단체에서 팀장을 맡고 있다. 오늘도 상담실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40대 중반, 의사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워낙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아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다. 2014년 그 강연장에서 도연을 만났을 때 나는 구원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구원자는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던 지연이었다. 도연은 2년 전 변호사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다. 현재는 시골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연이는 작년에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엄마가 제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에요. 어제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예요. 정말 그랬다. 우리는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늘에 살지 않는다. 생존자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동반자로서 살아간다. 내가 운영하는 자조 모임은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됐다. 매주 수십 명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힘을 얻는다. 정화 씨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한다.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답한다. 조용한 삶과 평화로운 삶은 다릅니다. 진짜 평화는 침묵 속에서 오지 않는다. 진실을 말할 용기에서 온다. 작년에 출간한 내 숙이 침묵을 깬 용기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출판사에서는 후속작을 제안했지만 나는 아직 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은 쓰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어젯밤 지연이와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엄마 가끔 그 시절을 꿈꿔요? 어떤 꿈? 새아버지가 나오는 악몽이요. 가끔. 너는? 저도 가끔. 하지만 예전만큼 무섭지는 않아요. 왜? 꿈에서도 이제는 엄마가 맞서거든요.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둘 다 웃었다.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변해 있었다. 오늘 아침 창문 너머로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지연이는 일찍 나가고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썼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위선자였지만 말 자체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약자를 위한 법은 법정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용기 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내 핸드폰이 울렸다. 새로운 상담 신청이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또 다른 시작이었다. 누군가의 그리고 나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다. 이제 아무도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가 되고, 서로의 용기가 되고,
서로의 희망이 된다. 그것이 진짜 정의이고, 진짜 법이고, 진짜 구원이다. 2014년 그 가을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다.